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이 쏟아진 그날 밤 카타르의 하늘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수백 발의 미사일이 동시에 떨어지며 세계 뉴스가 일제히 중동 전면전 속보를 쏟아냈죠. 트럼프는 이스라엘에 강력한 규탄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유엔 안보리는 긴급 소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타르의 민간인 피해는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병원은 텅 비었고 대피소에선 아이들이 웃고 있었죠. 군사 전문가들은 모두 머리를 싸맸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지켜낸 것인가? 그리고 나온 답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총 한 발도 쏘지 않고 전쟁의 참혹함을 멈춰 세운 나라. 믿기시겠습니까? 그날 전 세계의 질서를 바꾼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한국 화이팅!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엘리사 레이번입니다. 39살 런던 출신이죠. 유엔 무기피해 감시단에서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전쟁터를 감정이 아닌 차가운 통계로 바라보는 게 제 일입니다. 그런 제가 카타르 도하에 도착했을 때 눈앞의 광경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지옥이었거든요. 이스라엘군의 미사일이 비처럼 쏟아졌던 곳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길,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건물들 사이사이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거리를 걸어다니고 있더군요. 아이들이 웃고 있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향한 곳은 카타르군 지휘통제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하산 대령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그의 첫 마디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믿을 수 없어요. 분명히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물었죠. 기적이요? 대령님, 전쟁에서 기적이란 건 없습니다.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산 대령이 보여준 데이터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발사한 미사일은 총 278발이었어요. 그런데 민간인 사상자는 고작 15명이었습니다. 피해율로 따지면 3%도 안 되는 수치였죠. 이건 말이 안 됐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전쟁과도 달랐습니다. 보통 이런 규모의 공습이면 최소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저는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폭격을 받았다는 지역의 임시 군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아이들이 침대에서 웃고 있었거든요. 부상자들 대부분이 가벼운 찰과상이나 가벼운 화상 정도였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언니, 무서웠지만 곧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아이가 말하는 안전한 곳이라는 게 뭘까요? 누가 미리 알고 대피시킨 걸까요? 병원을 나서면서 저는 차가운 어조로 중얼거렸습니다. 운이 좋았겠죠. 그 이상일 리는 없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아시아 기술에 대해 회의적인 이유가 있어요. 2012년 저는 동남아시아에 파견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아버지도 같은 임무로 파견되셨는데 현지에서 조달한 불량 방탄복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시아 업체에서 만든 싸구려 장비였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실전에서는 종이나 다름없었죠. 그 이후로 저는 아시아 기술이라면 몸서리치게 됐습니다. 인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벌어진 일은 뭘까요? 분명히 어딘가에 허점이 있을 거예요. 아시아 기술이 이렇게 완벽할 리 없다는 게 제 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피해율 3% 미만이라는 수치는 현실이었어요. 저는 이 수수께끼를 반드시 풀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찾아내겠다고 말이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화면에는 카타르의 피해 현황이 그래프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다른 중동 분쟁 지역과 비교했을 때 정말 믿기 어려운 차이였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뭔가 놓친 게 있어. 이런 기적 같은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정말로 누군가 이 사람들을 지켜낸 건 아닐까? 그 의문은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조사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죠. 그 답이 제가 가장 믿고 싶지 않았던 방향에서 나올 거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저는 카타르군 지휘통제소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뒤척이며 생각한 결과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는 공습 당시의 정확한 기록을 봐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거든요. 하산 대령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대령이 말했죠. 레이번 박사님, 솔직히 저희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대령님, CCTV 영상과 당시 시스템 로그를 보여주세요. 모든 기록을 다 확인해야 합니다. 대령은 잠시 주저하다가 저를 작전 상황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은 수많은 모니터와 통신 장비로 가득한 첨단 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끈 건 한 구석에 따로 설치된 검은색 서버였어요. 대령이 컴퓨터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공습 당시의 타임라인이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오후 2시 18분, 이스라엘군 전투기들이 카타르 영공에 나타났어요. 오후 2시 20분, 첫 번째 미사일 발사가 감지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오후 2시 19분 13초 정체불명의 시스템에서 먼저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공식 방공망보다 무려 47초나 빠른 반응이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며 물었죠. 잠깐, 이게 뭔가요? 어떤 시스템이 이렇게 빨리 반응할 수 있나요? 대령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저희도 처음에는 오작동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그 경보가 정확했다는 걸 말입니다. 화면에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 정체불명 시스템의 경보가 울린 직후 카타르 전역에서 사람들이 일제히 대피하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누군가 미리 계획된 시나리오를 실행하는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서방 방공망의 반응이었습니다. 미국이 설치한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은 무려 1분 20초나 늦게 반응했어요. 프랑스제 라파엘 시스템도 비슷했고요. 그런데 이 정체불명의 시스템은 마치 미래를 예측한 듯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대령님, 이 시스템이 뭔가요? 어디서 나온 거죠? 하산 대령이 말끝을 흐렸어요. 우리는 그걸 블루 아키텍트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름 외에는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블루 아키텍트? 저는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뭔가 아시아계 이름 같은데요.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정확히 어느 나라 것인지는 저는 속으로 냉소했어요. 역시 아시아계 기술이군요. 기술보다는 미신을 믿다니. 분명히 어딘가 허점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 보여지는 영상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블루 아키텍트라는 시스템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미사일들의 궤도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최적의 대피 경로를 제시하고 있었거든요. 오후 2시 22분 첫 번째 미사일이 도하 시내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 지역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였거든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대령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그걸 이해하려고 몇 날 며칠을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누군가 우리를 지켜준 거라고요. 저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블루 아키텍트라는 정체불명의 시스템이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게 명백한 사실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피해 현장들을 직접 돌아보았어요. 폭격을 받은 지역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건물은 파괴됐지만 사람들은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 정확히 어디에 미사일이 떨어질지 알고 미리 대피시킨 것 같았어요. 한 현장에서 만난 시민이 제게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핸드폰으로 알림이 왔는데 정확히 어느 건물로 피해야 하는지 나와 있었거든요. 그대로 했더니 정말 살았어요. 저는 그 시민의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화면에는 간단한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블루 아키텍트 긴급 대피 시스템. 즉시 남쪽으로 이동하세요. 예상 안전 시간은 3분입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런 정밀한 예측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누가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걸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아시아 기술이 이 정도일 리 없다는 게 제 고정관념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 고정관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블루 아키텍트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려고 인터넷을 뒤졌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명확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반드시 정체를 알아내겠어. 그리고 그 허점을 찾아내겠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이게 허점이 없는 완벽한 시스템이라면 어떡하지? 그 의문은 다음 날부터 더욱 깊어질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긴급히 소집된 유엔 중동평화회의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카타르에서 일어난 일이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특히 유럽 각국의 반응이 격렬했어요. 회의장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프랑스 대표단과 독일 대표단이 격양된 목소리로 뭔가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저는 영국 대표단 자리에 앉으며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프랑스의 피에르 듀랑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도대체 카타르가 무슨 일을 벌인 건가요?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멋대로 도입해서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어요. 독일의 클라우스 밀러 국방차관도 거세게 맞받아쳤습니다. 이건 명백한 안보 협정 위반이에요. 나토 회원국도 아닌 나라가 이런 첨단 기술을 어떻게 갖게 된 거죠? 저는 이들의 반응을 보며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이군.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기술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였어요.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카타르의 알타니 국방장관이 화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알타니 장관이 말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희는 단순히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가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듀랑 장관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생명을 구했다고요? 그건 단순한 우연일 뿐이에요.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누가 보장하나요? 실전 경험도 없는 기술을 믿고 도박을 한 거나 다름없어요. 저는 이 순간을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장관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직접 조사한 유엔 분석관으로서 경고하고 싶어요. 실전 경험이 없는 아시아 기술을 맹신하다가는 다음에는 도시 하나가 통째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카타르에서 일어난 일은 분명 운이 좋았던 거예요. 하지만 전쟁은 운에 맡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검증된 서방 기술을 써야 해요. 그런데 알타니 장관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그는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레이번 박사님, 운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놀라운 통계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중동에서 발생한 모든 공습 사례와 비교한 자료였어요. 카타르의 생존율은 97%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장관이 계속했어요. 그들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기술이에요. 과학이고요. 혹시 반박하고 싶으시면 데이터로 해주세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들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프랑스 대표단의 한 관계자가 속삭였습니다. 아시아 기술이 유럽보다 앞선다는 걸 인정할 순 없어요. 우리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독일 관계자도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분명 어딘가 허점이 있을 거예요.
철저히 조사해서 그 실체를 밝혀내야 해요. 저는 이들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도 아시아 기술을 믿을 수 없어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싸구려 장비들처럼 이것도 분명 어딘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블루 아키텍트의 성과를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97% 생존율이라는 숫자가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더 자세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그 허점을 찾아내겠다고 다짐하며 말이에요. 하지만 조사하면 할수록 더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블루 아키텍트는 단순한 방공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기상 상황, 지형 정보, 인구 밀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대피 경로를 제시하는 복합 시스템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정확도였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경보를 발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건 서방 어떤 시스템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이었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 안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아시아 기술을 불신하는 목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이 놀라운 성과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였어요. 그날 밤 저는 카타르 국방부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블루 아키텍트 시스템의 실제 시연을 보러 오라는 초청장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결국 마음을 정했어요. 가서 그 허점을 직접 찾아내겠다고. 그래서 이 소동을 끝내겠다고 말입니다. 초청장을 수락하며 저는 다짐했어요. 반드시 블루 아키텍트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 위험성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 시연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초청장을 받은 다음 날 저는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블루 아키텍트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더 깊숙이 파고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건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카타르군 지휘통제소에 몰래 들어갔어요. 하산 대령의 허락을 받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혼자 조사하고 싶었거든요. 특히 블루 아키텍트 시스템의 서버에 직접 접근해보고 싶었어요. 어둠 속에서 컴퓨터 화면만이 푸른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시스템에 로그인했어요. 처음에는 기본적인 운영 로그부터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동안 파일들을 뒤진 결과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시스템 구성 정보를 담은 숨겨진 폴더가 있었거든요. 그 안에는 블루 아키텍트의 출처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어요. 화면에 떠오른 글자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시스템 개발처 대한민국 국방기술연구청, 주관기관 한국국방과학연구소, 기술지원 서울대학교 국방융합기술학과.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국? 그 작은 나라가 중동 전선을 설계했다고요?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블루 아키텍트는 단순한 방공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지난 10년간 개발해온 차세대 통합 방어 플랫폼이었어요. 기술 문서를 보니 정말 대단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위협 예측, 실시간 기상 분석, 지형 정보 처리, 인구 이동 패턴 분석까지 모든 걸 종합해서 작동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개발 기간이었어요. 무려 12년에 걸친 프로젝트였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완성된 거였어요. 그리고 카타르는 그 첫 번째 실전 적용 사례였던 거죠.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어떻게 그런 작은 나라가.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나라라고요? 한국은 정말 작은 나라일까요? 저는 급히 한국에 대한 기본 정보를 찾아봤어요.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었어요. 반도체, 조선, 자동차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요. 특히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는 세계 1위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그저 작은 아시아 나라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첨단 기술 강국이었던 거죠.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카타르 국방부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사막 기지에서 열리는 블루 아키텍트 실전 시연에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혹시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게 틀렸다면 어떡하지? 하지만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가서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그리고 만약 정말로 한국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다면 제 고정관념을 버리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불과 70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나라였어요. 그 과정에서 교육과 기술 개발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특히 국방 기술 분야에서의 성과가 놀라웠습니다. KF-X 전투기,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현무 미사일 시리즈까지 이미 세계 수준의 무기 체계들을 독자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점점 더 부끄러워졌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아시아 기술 전체를 불신하게 됐던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내일 시연장에서 진실을 확인해 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만약 정말로 블루 아키텍트가 완벽한 시스템이라면 제 생각을 바꿀 준비도 되어 있었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카타르 사막의 군사기지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막이 보였어요. 그 어딘가에서 제 인생을 바꿀 만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기지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나라 대표들이 와 있었어요.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까지. 모두들 의심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마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그분을 만났습니다. 블루 아키텍트를 개발한 한국인 기술자 윤세림 박사님이었어요. 37살의 젊은 여성이었는데 첫인상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세림 박사님은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 무기가 아니에요. 생존을 설계하는 기술이에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무기가 아니라 생존을 설계한다고요? 이런 관점으로 기술을 바라본 적이 없었거든요. 세림 박사님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만들어요. 그게 블루 아키텍트의 철학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로 제가 찾던 답이 여기에 있는 건 아닐까요? 아버지의 죽음 이후 계속 품어왔던 의문에 대한 답말이에요. 시연이 시작되기 전 세림 박사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레이번 박사님, 오늘 보시게 될 건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느껴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꼼꼼히 살펴보겠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완벽한 시스템일까요? 곧 그 답을 알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카타르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군사기지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현대적인 시설들이 모래사막과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길을 끈 건 기지 중앙에 설치된 거대한 돔 형태의 건물이었습니다. 세림 박사님이 저희를 그 건물로 안내했어요. 이곳이 블루 아키텍트의 심장부예요. 모든 데이터가 이곳에서 처리되고 여기서 전 세계로 신호가 전송되죠.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정말 놀라웠습니다. 수백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중앙에는 거대한 홀로그램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었어요. 세림 박사님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루 아키텍트는 단순한 방공 시스템이 아니에요. 종합적인 생존 관리 플랫폼이죠. 위성 데이터, 기상 정보, 지형 분석, 인구 분포까지 모든 걸 실시간으로 처리해요. 화면에 나타난 카타르 전체의 3차원 지도가 정말 놀라웠어요. 건물 하나하나, 도로 하나하나가 정밀하게 표현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데이터들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프랑스 대표단의 뒤랑 장관이 냉소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런 화려한 디스플레이는 쇼에 불과해요. 정작 실전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세림 박사님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그럼 실제 상황을 시뮬레이션해 보죠.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붉은색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상의 적 미사일들이 카타르를 향해 날아오고 있다는 표시였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과연 이 시스템이 어떻게 대응할까요? 블루 아키텍트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어요. 미사일들이 발사된 지 불과 몇 초 만에 각각의 궤도를 분석하고 예상 낙하 지점을 계산해냈거든요. 그리고 즉시 최적의 대피 경로를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정말 정교한 계획이었어요. 도하 시내의 각 구역별로 서로 다른 대피 방향이 제시되고 있었고, 심지어 각 경로의 예상 소요 시간까지 계산되어 있었어요. 독일의 밀러 차관이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컴퓨터 계산이에요. 실제 상황에서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정확할 수 없어요. 세림 박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시간 변수까지 모두 고려해요. 잠깐 바람이 바뀌었네요. 정말로 그 순간 모든 계산이 다시 이루어졌어요. 바람의 방향과 세기가 바뀌자 미사일들의 예상 궤도가 조금씩 수정되었고, 그에 따라 대피 경로도 새롭게 계산되었거든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런 정밀함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시뮬레이션이 계속되면서 더욱 복잡한 상황들이 펼쳐졌어요. 다탄두 미사일이 공중에서 분리되는 상황, 기만탄이 섞여 있는 상황, 심지어 갑작스러운 모래 폭풍까지. 하지만 블루 아키텍트는 모든 상황에 완벽하게 대응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시스템의 학습 능력이었습니다. 새로운 위협 패턴이 나타날 때마다 즉시 분석하고 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해서 다음번에는 더 빠르게 대응하는 거였어요. 러시아 대표단의 이반 페트로프 장군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놀랍군요. 하지만 이건 결국 컴퓨터예요. 실제 전장의 혼란스러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때 세림 박사님이 정말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장군님,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총성이 없을 뿐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주목했어요. 세림 박사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분단 상태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전쟁에 대비하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실제 위험을 매일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찡했어요. 한국이 아직도 분단 상태라는 걸 잊고 있었거든요. 그들에게는 전쟁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현실이었던 거예요. 세림 박사님이 저희를 연구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카타르의 모든 지형과 기후, 위협 패턴이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거든요. 벽면의 한쪽에는 지난 10년간의 중동 분쟁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모든 공습 패턴, 미사일 종류, 피해 양상까지 세세하게 분석되어 있었어요. 세림 박사님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카타르만을 위한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어디든 적용할 수 있는 범용 플랫폼을 개발한 거죠.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정만 하면 되어요. 미국 대표단의 존 스미스 대령이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한국은 이 기술을 독점하려는 건가요? 상업적 목적이 있는 거죠? 세림 박사님의 대답은 정말 놀라웠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기술을 공유하려고 해요. 생명을 구하는 기술은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충격받았어요. 이런 첨단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공유하겠다고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세림 박사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기술은 혼자 가지면 무기가 되지만 함께 나누면 방패가 되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방패예요. 그날 오후 실제 실탄을 사용한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로 미사일들이 발사되었고 블루 아키텍트가 실시간으로 요격 지점을 계산해서 방공 시스템에 전달했어요.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8개의 표적이 모두 정확히 요격되었어요. 오차는 단 0.3초였고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건 무기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생명을 구하는 기술이었던 거죠. 그때 제 옆에 있던 루카스라는 젊은 군인이 속삭였어요. 이게 있었다면 제 친구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요.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세림 박사님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박사님,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 생각을 하셨나요? 세림 박사님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 만약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하는 생각을 늘 했거든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은 분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그 아픔을 원동력으로 사람을 구하는 기술을 만들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틀렸어요. 아시아 기술을 무조건 불신했던 제가 잘못이었어요. 이분들은 정말로 사람을 생각하는 기술을 만들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연장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언론진들까지 몰려왔어요. 블루 아키텍트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분위기는 그리 좋지 않았어요. 특히 유럽 대표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듀랑 장관이 기자들 앞에서 발언했어요. 전쟁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이론만 가지고 만든 시스템입니다. 실전에서는 분명 한계가 드러날 거예요. 독일의 밀러 차관도 맞장구 쳤습니다. 유럽은 수백 년간 전쟁을 겪으며 축적한 노하우가 있어요. 그런 경험 없이는 진정한 방어 기술을 만들 수 없어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씁쓸했어요. 어제 본 시연이 그렇게 인상적이었는데 여전히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였어요. 그때 세림 박사님이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조금 피곤해 보였어요. 아마 밤새 시스템 점검을 했나 봅니다. 듀랑 장관이 세림 박사님에게 도발적으로 물었어요. 박사님, 한국은 실제 전쟁을 겪어본 적이 있나요? 최근에 말이에요. 세림 박사님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총성 있는 전쟁을 최근에 겪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총성이 없을 뿐이죠.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어요. 세림 박사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분단 상태예요. 북쪽에는 핵무기를 가진 적대 세력이 있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 위협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절실하게 방어 기술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밀러 차관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건 단순한 위협일 뿐이에요. 실제 폭탄이 떨어지는 상황과는 다르거든요. 세림 박사님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그럼 실제 상황을 보여드릴까요? 갑자기 거대한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연평도라는 섬이었어요. 2010년에 실제로 북한의 포격을 받았던 그 섬이었죠. 영상에는 포격 당시의 참혹한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민간인들이 대피하는 모습, 불타는 건물들, 공포에 떠는 아이들의 모습까지. 정말 생생한 전쟁터였어요. 세림 박사님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에게 전쟁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현재의 위협이죠. 화면이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블루 아키텍트의 개발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한국이 얼마나 절실하게 민간인 보호 시스템을 개발해왔는지 보여주는 자료였어요.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 수만 가지의 시나리오 분석, 그리고 실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수없이 많은 훈련들. 이 모든 게 블루 아키텍트 개발의 바탕이 되었던 거예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이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세림 박사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론으로만 만든 게 아니에요. 실제 위험 속에서, 진짜 두려움 속에서 만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더욱 정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연구실 투어가 시작되었어요. 세림 박사님이 저희를 안내하며 블루 아키텍트의 핵심 기술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본 건 실시간 데이터 처리 센터였어요. 전 세계 곳곳에서 수집되는 정보들이 이곳에서 분석되고 있었어요.
위성 이미지, 기상 데이터, 통신 정보까지 모든 게 실시간으로 처리되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 예측 시스템이었어요. 과거의 모든 분쟁 데이터를 학습해서 미래의 위협을 예측하는 시스템이었죠. 정확도가 95% 이상이라고 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세 번째 시설이었어요. 이곳에서는 카타르의 지형과 기후, 인구 분포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개별 건물의 구조까지 파악해서 최적의 대피 경로를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세림 박사님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미사일을 막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목표죠. 그래서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야 해요. 연구실 한쪽에는 24시간 원격 유지보수 체계가 구축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 실시간으로 카타르의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거죠. 뒤랑 장관이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국에서 원격으로 조종한다고요? 그럼 카타르의 방어 기밀이 모두 한국에 노출되는 거 아닌가요? 세림 박사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아요. 단지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만 확인할 뿐이죠. 모든 의사결정은 카타르에서 내려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감탄했어요. 기술 지원을 하면서도 상대방의 주권을 존중한다니 이런 접근 방식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연구실 투어를 마치고 나니 저는 완전히 압도되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생태계였던 거죠. 세림 박사님이 저에게 말했어요. 레이번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건 무기가 아니라 생태계네요. 세림 박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지향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단순히 적을 막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을 보호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그날 오후 드디어 실탄을 사용한 본격적인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엔, 미국, 러시아 참관단까지 모두 모인 가운데 진행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사막 한가운데 설치된 관측소에서 저희는 시연을 지켜봤습니다.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실제 미사일들이 발사될 예정이었어요. 세림 박사님이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테스트할 시나리오는 실제 카타르 공습과 동일한 조건이에요. 8개의 다중 위험 목표물을 동시에 요격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물이 발사되었어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블루 아키텍트가 즉시 반응했어요. 발사 3초 만에 궤도를 분석하고 요격 지점을 계산해냈거든요.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었고 하늘에서 정확히 명중하는 장면이 펼쳐졌어요. 첫 번째 성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더 복잡했어요. 다탄두 미사일이 공중에서 여러 개로 분리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블루 아키텍트는 각각의 탄두를 개별적으로 추적해서 모두 요격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만탄이 섞인 상황에서도 AI가 실탄만 정확히 구별해서 격파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다섯 번째 테스트였어요. 갑자기 모래 폭풍이 일어났거든요. 시야가 거의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미국의 스미스 대령이 중얼거렸어요. 이제 실패하겠군. 이런 기상 조건에서는 어떤 시스템도 정확할 수 없어. 하지만 블루 아키텍트는 달랐어요. 레이더와 적외선, 심지어 음향 센서까지 모든 감지 시스템을 종합해서 목표물을 추적했거든요. 모래 폭풍 속에서도 정확히 요격에 성공했어요. 6번째, 7번째, 8번째까지 모두 완벽했습니다. 8개 목표물 전부 격추 성공. 오차는 평균 0.3초였어요. 관측소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러시아의 페트로프 장군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런 정확도는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놀랍군요.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루카스라는 젊은 군인이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게 있었으면 제 친구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요. 시리아에서 많은 동료들을 잃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시스템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실제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희망이었던 거예요. 시연이 끝난 후 각국 대표들의 반응이 엇갈렸어요.
일부는 감탄했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프랑스의 듀랑 장관이 마지막까지 고집을 부렸어요. 오늘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실제 전장에서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이런 성과를 기대할 수 없어요. 하지만 독일의 밀러 차관은 생각이 바뀐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은 정말 놀라워요. 미국의 스미스 대령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패트리어트 시스템보다 훨씬 정확해요.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했는지 궁금하군요. 그때 세림 박사님이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께 제안이 있어요. 이 기술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면 어떨까요? 각국의 노하우와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면 더욱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제안을 들으며 가슴이 뛰었어요.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공유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이런 관점을 가진 기술자를 본 적이 없었어요. 러시아의 페트로프 장군이 관심을 보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원하는 건가요? 세림 박사님이 설명했습니다. 각국의 지형과 기후, 위협 패턴에 맞게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거예요. 유럽의 도시 환경, 중동의 사막 지형, 아시아의 몬순 기후까지 모든 걸 고려한 맞춤형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이 추구하는 건 단순한 기술 수출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진정한 협력이었던 거죠. 그날 저녁 저는 세림 박사님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박사님, 정말 기술을 공유할 생각이세요?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인데요. 세림 박사님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기술로 구할 수 있는 생명들이요. 혼자 가지고 있으면 한국만 안전해져요. 하지만 함께 나누면 전 세계가 안전해질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런 철학을 가진 기술자가 있다니. 제가 지금까지 만난 어떤 사람과도 달랐어요. 세림 박사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레이번 박사님도 아시잖아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라는 걸요. 저희는 그 원칙을 지키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들의 기술 철학에 대해 완전히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알겠어요. 기술은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될 수 있다는 걸요. 중요한 건 그 기술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다음 날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은 정말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블루 아키텍트의 최종 실전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단순한 시연이 아니라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한 종합 테스트였어요. 새벽 5시부터 사막 기지는 분주했습니다. 각국에서 온 군사 전문가들과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한국에서도 추가 기술진이 도착했어요. 세림 박사님은 평소보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오늘 테스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성공하면 블루 아키텍트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고 실패하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어요. 오전 9시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세림 박사님이 오늘의 테스트 시나리오를 설명했어요. 오늘은 실제 카타르 공습보다 훨씬 복잡한 상황을 재현할 거예요. 동시다발적인 미사일 공격, 전자전 공격, 심지어 사이버 공격까지 모든 걸 포함한 종합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의 스미스 대령이 놀라며 물었어요. 사이버 공격까지요? 그럼 블루 아키텍트 자체가 마비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세림 박사님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하는 거죠. 실제 전장에서는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우리 시스템이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오전 10시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어요. 8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동시에 발사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에서 카타르를 향해 날아오는 상황이었어요. 블루 아키텍트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8개 미사일의 궤도를 동시에 분석하고 각각에 대한 최적의 요격 시점을 계산해냈거든요. 첫 번째 요격. 성공. 두 번째도 성공.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연달아 성공했어요. 하지만 다섯 번째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전자교란 신호가 발생한 거였어요.
레이더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혼란에 빠졌어요. 관측소에서 긴장이 감돌았어요. 프랑스의 뒤랑 장관이 중얼거렸어요. 역시 실패하는군. 실전에서는 이런 변수들이 항상 있어요. 하지만 블루 아키텍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레이더가 마비되자 즉시 적외선 센서와 음향 탐지 시스템으로 전환했거든요. 그리고 불과 3초 만에 목표물을 재포착해서 요격에 성공했어요.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까지 모두 완벽하게 요격했어요. 전자교란에도 불구하고 100% 성공률을 기록한 거였어요. 러시아의 페트로프 장군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놀랍군요. 우리 S-400 시스템도 이런 상황에서는 성공률이 80% 정도인데요. 두 번째 단계는 더 복잡했어요. 다탄두 미사일들이 공중에서 분리되면서 동시에 기만탄까지 방출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총 32개의 목표물이 하늘에 떠 있었어요. 이번에는 인공지능의 진가가 발휘되었어요. 블루 아키텍트가 각 목표물의 비행 패턴과 열 신호를 분석해서 실탄과 기만탄을 구별해냈거든요. 실탄 12개만 정확히 골라서 요격했어요. 기만탄들은 무시하고 말이죠. 이런 정밀함은 정말 놀라웠어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정말 극한의 상황이 연출되었어요. 미사일 공격과 동시에 사이버 공격이 시작된 거였어요. 해커들이 블루 아키텍트의 통신망을 마비시키려고 시도했어요. 시스템 모니터에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사이버 공격 감지, 통신망 일부 마비, 백업 시스템 가동. 하지만 블루 아키텍트는 이런 상황까지 대비하고 있었어요. 즉시 백업 네트워크로 전환하면서 방어 작업을 계속했거든요. 세린 박사님이 설명했어요. 우리는 사이버 공격도 하나의 무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방어책도 미리 준비해뒀어요. 결과는 또다시 완벽했어요.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서도 모든 물리적 위협을 성공적으로 차단했어요. 네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정말 압권이었어요. 모래 폭풍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야간 공격이 시뮬레이션 되었거든요. 시야는 거의 제로였고 레이더마저 제한적이었어요. 이때 블루 아키텍트의 종합적인 능력이 드러났어요. 위성 데이터, 음향 센서, 진동 감지기, 심지어 기상 레이더까지 모든 센서를 종합해서 목표물을 추적했거든요. 카타르에서의 일주일이 끝나고 저는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블루 아키텍트와 한국 기술진들이 보여준 모습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돌아오자마자 긴급 보고회가 소집되었어요. 카타르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유엔 안보리에 정식 보고를 해야 했거든요. 각국 대표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제가 현장 분석관으로서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프랑스의 뒤랑 장관, 독일의 밀러 차관, 미국의 존슨 국무차관까지 모두들 제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엔 사무차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레이번 박사님, 카타르에서의 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한 주일 전에 저라면 아마 한국 기술의 문제점들을 지적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카타르에서 정말 놀라운 것을 보고 왔습니다. 한국의 블루 아키텍트 시스템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방어 기술보다도 뛰어났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저의 이런 평가를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이 시스템은 단순한 방공망이 아닙니다. 종합적인 생명 보호 플랫폼이에요. 미사일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것까지 모든 걸 고려한 시스템이거든요. 프랑스의 뒤랑 장관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박사님, 일주일 전만 해도 아시아 기술에 대해 회의적이셨는데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저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을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화면에 카타르 공습의 통계를 띄웠어요. 278발의 미사일 공격에서 민간인 사상자 15명. 생존율 97%. 이런 수치는 역사상 유례가 없어요. 독일의 밀러 차관이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이건 운이 좋았던 거 아닐까요? 한 번의 성공으로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운이 아닙니다. 저는 직접 시연을 봤어요. 32개의 목표물을 100% 요격하는 걸 말이에요. 전자전 공격과 사이버 공격을 동시에 받으면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미국의 존슨 국무차관이 관심을 보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우리 시스템보다 뛰어난가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첫째, 예측 능력입니다. 우리 패트리어트 시스템보다 47초나 빠르게 반응해요. 둘째, 적응 능력이에요. 하나의 센서가 마비되면 즉시 다른 센서로 전환하거든요. 셋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민간인 보호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미사일을 막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는 게 목표인 시스템이거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진지하게 제 말을 듣고 있었어요.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의 태도예요. 이런 첨단 기술을 독점하려 하지 않아요. 전 세계와 공유하겠다고 하거든요. 프랑스의 뒤랑 장관이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공유한다고요? 이런 군사 기술을? 네, 맞습니다. 한국은 이 기술로 돈을 벌려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각국의 지형과 기후에 맞게 최적화해서 제공하겠다고 하더군요. 러시아 대표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 선의를 믿을 수 있을까요? 분명 숨은 의도가 있을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동안 지켜본 결과 그들은 진짜였어요. 정말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영국 대표가 핵심을 찔렀어요. 그럼 박사님은 이 시스템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 대답이 제 커리어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존심을 팔았고 그들은 생존을 설계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이런 직설적인 평가를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무기를 만들어 왔어요. 더 강하게, 더 멀리, 더 정확하게 적을 죽이는 것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만들었어요. 프랑스의 뒤랑 장관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아시아에 밀린다는 걸 인정하기 어려웠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던 거죠.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을 했어요. 한국은 기술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철학 강국이었어요.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철학이 우리와 달랐던 거죠. 유엔 사무차장이 정중하게 물었어요. 박사님의 공식 권고사항은 무엇입니까? 저는 깊게 숨을 쉬고 대답했어요. 블루 아키텍트를 국제민간 방공 표준으로 채택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여러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독일의 밀러 차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박사님, 정말 한국 기술이 그렇게 뛰어난가요? 우리 독일 기술보다도?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차관님, 이건 단순한 기술 비교가 아니에요.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적을 무찌르는 걸 생각했는데 그들은 사람을 지키는 걸 생각했어요. 프랑스의 뒤랑 장관도 다가와서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죠. 하지만 이제 배울 때가 된 것 같아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말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의 블루 아키텍트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향후 협력 방안을 담은 문서였어요. 보고서를 쓰면서 카타르에서의 일주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세림 박사님의 따뜻한 미소, 루카스의 눈물, 그리고 완벽했던 시연들까지. 특히 세림 박사님이 했던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기술은 혼자 가지면 무기 함께 쓰면 방패가 된다는 그 말이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유엔 안보리에서 블루 아키텍트를 국제 민간 방공 표준으로 공식 채택한다고 발표한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각국의 반응이었어요. 미국, 러시아, 심지어 프랑스와 독일까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요청했어요. 제 사무실로 한국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세림 박사님이 화상 통화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화면에 나타난 세림 박사님은 여전히 겸손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레이번 박사님, 좋은 소식 들었어요. 박사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술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는 부끄러웠어요. 아니에요, 박사님. 저야말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세림 박사님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편견이 있는 게 당연해요. 저희도 처음에는 서방 기술만 최고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서로 배우려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기술은 혼자 가지면 무기, 함께 쓰면 방패가 됩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하나의 방패를 갖게 되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뉴욕의 고층 빌딩들 사이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저는 기술을 불신했어요. 특히 아시아 기술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기술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그 기술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었던 거죠. 한국 사람들은 진짜로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술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중요한 걸 깨달았다. 나는 전장을 숫자로만 봤다. 통계와 데이터로만 이해하려고 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사람을 먼저 봤다. 그 차이가 이런 놀라운 기술을 만들어낸 것이다. 한국은 기술 강국이 아니었다. 철학 강국이었다. 기술을 사람을 위해 사용한다는 철학 말이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들이 이어졌어요.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블루 아키텍트 도입을 요청했고 유럽연합도 공식적으로 기술 협력을 제안했어요. 한국은 모든 요청에 긍정적으로 응답했어요. 각 나라의 특성에 맞게 시스템을 최적화해서 제공하겠다고 했고 기술료도 매우 합리적으로 책정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조건이었어요. 이 기술을 공격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만 받으면 된다는 거였어요. 정말로 그들은 돈보다 사람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몇 주 후 저는 런던에 있는 가족 묘지를 찾았어요. 아버지의 묘 앞에 서서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 알겠어요. 기술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걸요. 중요한 건 그 기술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술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일에 참여하고 싶어요. 기술로 사람을 지키는 일에 말이에요. 몇 달 후 저는 유엔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한국과 각국을 연결하는 기술 협력 코디네이터가 되었거든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아프리카의 블루 아키텍트를 도입하는 일이었어요. 분쟁 지역의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젝트였죠. 세림 박사님과 함께 나이지리아에 갔을 때 현지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시연을 본 후에는 모두 감탄했어요. 한 현지 관리가 말했어요. 정말 놀라워요. 이런 기술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니. 한국이라는 나라에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뿌듯했어요. 제가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좋은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지금은 전 세계 30여 개국이 블루 아키텍트를 도입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민간인 피해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한국은 약속대로 모든 기술을 공유했어요. 심지어 추가 개선 사항들도 무료로 업데이트해주고 있어요. 정말로 기술이 무기가 아닌 방패가 된 거예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에요. 사람을 생각하는 철학을 가진 나라예요. 그리고 그런 철학이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제가 품어왔던 의문에 대한 답을 드디어 찾았어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다는 것 말이에요. 한국과 블루 아키텍트를 통해 저는 새로운 희망을 보았어요.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저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방패가 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